자, 오늘 4부는 정치권에서 일당백을 하고 계시는 두 분의 용감한 사람들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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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두 분 뭐 각 방송국에서 가장 강한 분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각 당을 대표해서 강한 목소리 또 독한 목소리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부분 좀 공감하십니까? 네, 과찬이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제가 칭찬한 게 아니고 약간 두려워서 이런 말을 드린 것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강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살살하겠습니다. 네, 뭐 약간 목소리가 안 물렸으면 좋겠고요. 네. 아주 제가 조금만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뭐 두 분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주의를 받고 지금. 주의는 아닙니다. 제가 약간 두 분 또 위원장을 당협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당협위원장하고 우리 양문석 박사님도 당협위원장, 예, 지역위원장을 하고 있죠. 지역위원장 하고 있고. 뭐 이게 질문이 조금 그렇긴 한데 이 위원장을 할 때 이렇게 방송을 출연해서 목소리를 내는 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통영 고성 지역이나 경남 지역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YTN은 지방까지 방송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요즘은 네. 그 대부분의 뉴스 소비를 유튜브로 하시기 때문에 유튜브로 보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로 그 소비를 하시기 때문에 이 전국적으로 전파의 그 도달 범위하고는 상관없이 이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굳어 있는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괜찮은데. 사람은 괜찮은데 당이 문제다. 당이 이제 이렇게 주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항상 그 비판하고 공격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우리 이창근 위원장님은 또 하남이시잖아요. 네. 하남은 좀 어떻습니까? 뭐 좀 반반인 것 같기도 하고 방송 나오면 조금 뭐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우리 수도권의 대한민국 인구의 과반 이상이 살다 보니까 또 출퇴근을 통해서 시사 문제도 관심이 많고 많이들 들으시겠죠. 그래서 저는 방송을 통해서 우리 양 박사님께서도 그러시겠지만 당의 입장이라기보다도 그리고 좀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보를 전달드리고 제 생각이라 하더라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좀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객관적으로 두 분 다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조문을 위해서 런던을 방문했는데 좀 예정대로 뭐 매끄럽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홀대 논란도 있고요. 한번 짚어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이제 대통령실에서 공식 발표를 했죠. 이제 늦어서 그래서 현장 영국 측과 조율해서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고 조문을 방명록을 작성한다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홀대 논란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걸 명백하게 아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외국을 방문할 때 우리나라의 외국 정상이 올 때도 그렇지만 그 나라의 대통령실, 그 영국으로 따지면 총리실이겠죠. 그래서 그 나라의 경호와 의전을 제공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의전 비서관실과 경호도 같이 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홀대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언론에서 보도되고 한 것처럼 대통령실의 발표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일단 귀국한 다음에 지금 정기국회 열려 있지 않습니까? 국정감사 등 그런 걸 통해서 더 면밀히 밝혀져야 될 것이고요. 다만 언론의 보도처럼 정말 문제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라면 이것은 의전 비서관과 그리고 일정을 총괄한 그 참모는 반드시 문책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외교 참사다. 뭐 하러 갔냐? 이 얘기까지 해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홀대론을 꺼내는 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영국 런던의 상황과 영국 왕실의 상황을 보고서 뭐 홀대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부적절한 것 같고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실의 김은혜 대변인이 이 포인트를 잘못 잡았어요. 홀대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의전을 이 풍성하게 받았느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제대로 받았느냐 이 이야기 자체는 말 그대로 영국 왕실이나 영국 그 당국을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다들 둘이만 와라. 그 다음에 의전 없다. 이제 그런 상황에 있어서
뭐 방탄차를 그 제공받고 그다음에 사이드카를 제공받았다 이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예. 그 더 문제가 됐다라는 거고요. 이제 핵심은 그거죠. 조문하러 갔잖아요. 네. 조문하러 갔으면 지금 이 여왕의 이 죽음이 웨스트민스터에 사원에 이 누워 계시는데 지금 계시죠. 실제 거기에 가서 조문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거든요. 오히려 립세션장에 가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 사귀고 있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더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조문하러 왜 갔냐? 그래서 계속해서 조문에서 조문은 안 하고 육개장만 먹고 나왔다. 이제 이런 그게 이제 립세션만 갔다는 거 조금 예.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예, 비아냥 그림들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부분이 조문 외교의 핵심은 조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제 뭐 교통 통제, 교통 상황 때문에 그랬다 하는데 2점 몇 킬로 그러니까 2,000m 남짓 되는 그 길을 다른 나라 정상들은 다 걸어서 가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부부는 걸어가는 모습, 예. 운동하시 걸어가는 모습이 잡혔어요. 예. 그런 모습, 걸어가면 될 일을 거기에 대해서 안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홀대의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라 네. 오히려 대한민국 대통령이 조문 외교 가서 무성의함이 더 심각한 문제다. 무성의함. 네. 이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2점 몇 킬로를 잘 모르겠습니다. 걸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간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통제당한 건지 이 부분도 나중에 좀 확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저도 현지에 없으니까. 예, 우리가 알 수가 그리고 제가 없습니다. 대통령실이 사실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귀국한 다음에 네. 보다 면밀히 따지자는 거고. 그래서 양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설마 무성의를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이 문제도 정말 만약에 비단 문제가 있었다는 게 밝혀진다면은 저는 참모 문책으로 반드시 기결돼야 된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제 네. 그 우리 이창근 네. 위원장이 이제 말씀에 대통령께서 설마라고 했는데 우리가 대통령께서 설마 하는 것들을 너무 일상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 설마에 대한 또 다른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설마 저렇게 했겠냐. 라는 게 너무너무 상식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창근 위원장께서도 대통령에 대한 그러한 판단들을 가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저 설마를 갖다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기 때문에 설마가 사람을 잡더라. 이제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 제기를 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뭐 국정조사 이런 것도 가능한 그런 부분일까요? 저는 국회에서 이제 의결할 문제고요.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국정조사까지 가기 어렵고 지금 현재 정기국회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양 위원장님께서 대통령이 설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통령이 어쨌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이고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 정도로 상식이 없는 분은 아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문제나 그간의 뭐 수혜 문제나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가지고 양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청와대가 계속 지속해서 쇄신하고 있지만 네. 지금도 쇄신 ING 중입니다. 그래서 참모들에 대한 더 문책 그리고 참모들이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걸 주문하고 싶고요. 그래서 국회가 어쨌든 정기국회가 열려 있는 상황이기 지금 때문에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또 다른 거를 열고 내놓고 하기보다는 현재 열려 있는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서 점검하면 됩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뭐 운영이나 외통에서 예, 할 수 하면 될 것이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니요, 이제 그 부분에서 가기 전에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더 지적을 할게요. 그 마크롱 부부가 걸어갈 때 이 프랑스 대통령 부부는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네, 운동화 신고 갔습니다. 근데 그 직전에 찍혔던 사진들을 보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하이힐을 신고 있었어요. 높은 구두를 신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이제 구두를 신고 있었고, 즉 걸어갈 수 있는 준비 자체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0m 그 남짓한 거리를 하이힐을 신고 걸어가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그 정도의 부담은 감수를 하는 게 조문객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거든요. 그래서 이 거리를 걷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거기 걷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무성의를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부분도 우리가 현지에 없었고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결국 시간적 문제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뭐 장비나 그러한 준비적 문제 네. 그런 것들 종합해서 귀국하신 다음에 상임위 차원에서 다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만 혹시 저는 궁금한 게 사전 시뮬레이션 같은 거를 안 하는 겁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조문이라서 좀 다른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 다른 어떤 외교라면 모르겠지만 다른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국빈 방문이든 예. 그 공식 방문이든 아하. 흔히 그렇게 나누는데 현장에 가서 사전에 우리 비서관실에서 현장 답사는 갈 수 있지만 대통령을 어느 일정이든 사전에 답사는 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2몇 킬로 걸어가야 된다는 그렇죠. 것도 그런 건 했겠죠. 그래서 그 아까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말씀드린 거 것처럼 의전 비서관실이든 일정 아하. 총괄이든 만약에 그런 준비가 소홀했다면 그래서 문책 얘기를 하는 운동화 겁니다. 같은 거 딱 준비해놓고 그렇죠. 해야 되는 그런 거 게 아닙니까? 문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 우리가 현장을 모르니 온 다음에 점검하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소홀했다면 하지 마시고 소홀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책의 그 여지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깔끔하게. 상임위에서 일단 점검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만 하고요. 예. 자, 어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네. 영빈관 관련해서 날선 공방이 벌어졌는데 야, 한덕수 총리가 저도 신문 보고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좀 뭔가 좀 잘못된 상황 아닌가요? 그러면? 정확한 팩트 네. 체크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어제 나온 언론에 그 따르면 예. 경호처와 그 극소수의 그 대통령실 사람이 결정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878억이라는 돈은 큰 돈이거든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대통령실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화제의 중심이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관심의 중심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비판의 대상이었던 이 영역을 총리한테도 보고하지 않고 갔을까라는 게 첫 번째 의문이고요. 네. 두 번째는 총리가 신문 보고 알았다 하면 도대체 여기에 대한 보고 시스템과 기강은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말 그대로 시스템과 그 기강에 대한 문제까지도 확장될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신문 보고 알았다 이게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셨으면 어쨌든 이 영빈관 문제는 대통령께서 일단 철회를 지시를 했으니까. 하셨고요. 예. 그리고 한덕수 총리께서 대정부 질문에서 예. 뭐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철회는 일단 했는 사안이라 말씀드리고 결국 여기서도 결국은 대통령실의 정무 기능이 문제라는 걸 여실히 드러나야 주는데 저는 이 부분이 아쉬워요. 당초에 인수위 시절부터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 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를 찾았고 지금도 찾고 있고 그렇죠. 국민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실을 용산에 이전하겠다. 이전할 때 당시에 애초에 영빈관이든 관저든 그리고 경호실이든 그다음에 경호실 소속의 경호원들이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든 그렇죠. 이러한 최소한의 시설은 향후 건립이 필요합니다 하는 그런 여지를 못 만드는 게 아쉽고요. 두 번째 부분은 영빈관 부분을 청와대에서 발표한 그대로 현재 대통령이 근무하고 있는 그 10층 건물에 다목적 홀에 영빈관을 쓸 수 있다. 그렇게 당초에 발표를 했고 그래서 사용해 왔는데 그렇죠. 그게 안 돼서 필리핀 대통령 조코이 대통령 때 너무 국격이 떨어진다. 그런 게 인지가 됐다 손 치더라면은 사전에 국회에 가서 우리 다수당의 민주당을 존중하고 우리 청와대 정무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국민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든 이러한 작업이 없었다는 게 결국 정무 기능이 예. 아직까지 정무비서관은 교체를 했지만 원활히 돌아가지 않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 이 위원장님 청와대 계셨잖아요. 네. 정무수석실은 아니죠? 저는 부속실이 있어요. 예, 그 지금 청와대에서 그런 어떤 프로세스 시스템적으로 했었으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었던 게 괜히 그렇죠. 문제가 되는 네, 거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일을 뭐 이렇게 어떻게 알리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청와대 계신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무 기능이 이번에 역할을 못한 건 분명 사실이고 그냥 끼워넣기 예산식으로 네. 정부 예산을 국회 제출하기 전에 이제 거의 마감 단계에서 끼워넣었다는 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고 그러다 보니 이거는 다수당인 민주당을 무시하는 처사로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또 민주당 의원님들 국민의힘 의원님들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인데 그렇죠. 이 부분은 또 영빈관이라는 게 중차대한 국가적인 대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판단도 역시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 기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이전과 청와대 이전에 따른 이전 비용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 당연히 국민들한테도 어떤 사전 공감대를 형성했어야 되죠. 이런 정무적 판단을 안 하는 거면 못 하는 겁니까?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구조가 지금 안 된다는 겁니까? 이창건 위원장께서는 이제 절차적인 문제에 좀 이제 그 강조점을 뒀는데 근본적인 문제예요. 일단 대통령실 이전 자체가 국민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그 단행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500억 이하로 불렀어요. 그런데 사실상 어제 그 뉴스킹의 예결위 위원장 우원식 위원장 이야기 들어보면 1조 가량의 그 비용이 그 안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비용 1조가 이상이 발생했다라는 데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영빈관을 신설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신설 과정에 있어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에 있어서 기본적인 논의를 거친다 하더라도 이게 먹혀 들어갈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에요. 자, 첫 번째 3월달 인수위 시절에 대통령께서 청와대 영빈관을 사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지난해 서울의 소리에서 그 김건희 여사 녹취록에는 영빈관 그 새로 짓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것도 도사가 지으라고 그러더라고 그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즉 선무당들의 이야기가 관철되었냐 안 그러면 대통령의 생각이 관철되었냐 이 논란이 앞에 전제로 붙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 국민 의견 수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의제화했었다면 당연히 더 많은 국민들이 더 분노를 했었겠죠. 그래서 슬쩍 끼워 넣었는데 이 슬쩍 끼워 넣는 과정에 있어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도대체 누가 끼워 넣었냐? 누가 끼워 넣었냐? 대통령께서 이미 이야기한 청와대 영빈관의 그 활용에 대한 부분을 이 완전히 뭉개면서 새로운 영빈관 신축을 이야기했다. 그럼 도대체 누가 결정했냐 이거? 최종 결정 단위는 대통령이 아닐 거 아니에요. 미루어 짐작한데.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기재부에 누구에게 전달했냐. 그럼 기재부 장관한테 전달했냐. 안 그러면 기재부 차관한테 전달했냐. 그다음에 누가 실무자한테 전달했냐라는 이 지시 계통들. 소위 말하는 쪽지 예산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쪽지 예산이 어떤 계통으로 왔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실무자들은 도대체 무슨 판단으로 이것들을 그대로 꽂아 넣었냐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대부분 이런 그 예산들은 다른 명목으로 영빈관 신축이라는 아주 노골적이고 구체적인 정쟁의 그 표현이 아니라 전혀 다른 표현으로 묻어서 들어가는 예산, 보이지 않는 예산, 모호한 그 예산 항목으로 잡히면서 기재부가 이제까지 예산을 그 처리해 오는 정치적 관행들이 있는데 이 관행에서 완전히 벗어났단 말이에요. 이건 대놓고 기재부의 반발이거나 반항의 그 영역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밖으로 터져 나가면 당연히 엄청난 후폭풍을 몰아올 것이고 정쟁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분을 아무런 손질도 마사지도 분칠도 하지 않고 그대로 던져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지금 우리 양 박사님 말씀처럼 뭔가 김건희 여사라든지 다른 사람한테 관여 이 부분을 좀 의심하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은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뉴스거리가 되니까 자꾸 김건희 여사 끌어들이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녹취록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민주당도 그렇고 그리고 서울의 녹취록 말씀하시는 그리고 거죠? 김건희 여사가 지시를 했다. 자꾸 그렇게 끌어들이는데 자 선거 때와 우리가 민주당도 정부 운영을 해보셨지만 집권한 다음에는 청와대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아까 영빈관 사용 부분도 대통령께서 사용하겠다 그랬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를 당초 광화문 청사로 이전하겠다 했을 때 가장 강력하게 반대에 부딪힌 게 경호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경호실을 경호처로 바꿨죠. 그래서 경호처에서 도저히 광화문 청사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판단을 내렸고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할 때는 경호실에서 가능하다. 그런 분이 다 가능해서 이전했고 다만 영빈관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도 필리핀 조코이 대통령의 문제도 있었지만
경호실에서 이건 너무나 과도한 불필요한 경비가 낭비되고 시민들 불편도 있고 당연히 시민들 불편이 있죠. 왜? 영빈관을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며칠 전부터 수색을 다 해야 되고 그렇죠. 폭발물 탐지 그리고 교통 통제하면 이미 청와대를 개방한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러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영빈관의 신축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그래서 시스템에 의해서 대통령실의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아까 제가 인정한 것처럼 그러나 사전적인 정무적 기능은 그걸 했었어야 없을지 되는데 몰라도 이것이 마치 김건희 여사 지시한다 해서 청와대가 이제는 청와대가 시스템이고 청와대도 정부 기구의 하나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그런 기구고 정부 행정부의 하나의 기구인데 그게 시스템을 무시하고 누가 넣어라 그래서 예산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정무 기능이 없어서 이러한 상황을 빚었고 이러한 국민적인 오해와 그리고 민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100번 잘못했다. 하지만 이것이 선거 때와 다르게 시스템이 없이 움직인다. 이거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장박사님 정님 하시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우리 이창근 위원장의 이야기대로 정부적 기능이 없어서 그리고 좀 서툴러서 발생한 문제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판에 경호처가 튀어 들어올 그 이 여지가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경호의 문제를 가지고 영빈관 신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대통령실의 입장이 뭐냐면 필리핀 대통령이 왔는데 좀 국격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뭐 이 구청 뭐 이 식당 같더라.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출발을 했지. 말 그대로 경호의 어려움과 이 문제 때문에 영빈관 신축이 출발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경호처가 자기들이 총알바지로 나서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진짜 바보로 알고 그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 총알바지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사적 채용 문제를 가지고 권성동 그 의원이 뛰어나와가지고 결국은 그 사적 채용 문제를 훨씬 더 크게 부풀리고 본인이 결국은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먹잖아요. 그리고 이 판에서도 경호처가 영빈관 신축에 대한 총알바지로 나서는데 경호처가 여기 왜 나와요? 최초의 문제는 국격에 대한 문제고 영빈관이라는 필요성에 대한 그 문제를 청와대 안쪽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경호처가 아니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경호처가 총알바지로 나서는 것 자체도 그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의 행동이었다. 이창호 위원장님 말씀 듣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각이 차일 수 있는데 경호처가 총알바지를 했다는 그 자체도 잘못된 말씀이고 뭐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빈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영빈관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방을 했는데 그걸 쓰려 그러면은 개방 자체가 올스톱 돼야 됩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왜? 영빈관에 연결된 청와대 출입문이 우리가 아는 연풍문이라고 시야문이라고 연풍문은 다 과거에 비서들이 들어가는 문이었고 시야문에서 이어지는 곳이 바로 청와대 본관 비서동 다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일대 다 통제되고 교통이 통제되면은 관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영빈관을 못 쓰고 전쟁기념관 그다음에 국립박물관 이런 데 활용하다가 필리핀 조코의 대통령 왔을 때는 당초에 얘기한 대로 그럼 대통령실에 공간이 있으니 그걸 활용하겠다 했으니 활용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경호처가 총알바지로 나섰다. 그게 아니라 경호처에서 처음부터 영빈관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고 그래서 영빈관 사용을 못한데 당초 원인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정리하고 이제 다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뭐 청와대에 가 계셔서 알겠지만 지금 청와대가 뭐 수만 명,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관람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그다음에 수천 명, 수만 명 했죠. 그리고 청와대를 이미 경호했기 때문에 경호처는 어디가 경호의 포인트고 일단 관람객들만 안 들어오면 그거는 하루 전에라도 충분히 경호 요원들을 배치할 수 있는 오랫동안 정해져 있는 규범과 그 노트들이 다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를 경호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청와대를 알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그 라인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라인이 다 연결돼 있어요.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연결돼 있어요. 관람객들만 그 이틀이든 안 들어오면
그 훈련되고 숙달되어 있는 경호 포인트들이 다 있고 경호 매뉴얼이 있는 데가 청와대예요. 그런데 여기 무슨 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시간 차이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우리 청취자분들이 뭐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한 3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주제를 다 소화를 못 하는데 다음 주제가 자신이 없어서 예. 시간을 아니요. 자,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은 외교 통일 안보거든요. 자, 전현직 정부 대북 정책 두고 여야 공방이 좀 오갈 것 같습니다. 뭐 먼저 우리 이창근 위원장님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예, 대북 문제만큼은 네. 저는 이제 대북 문제라 그러면 결국 북핵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8년 9.19 남북 합의, 평양 선언문, 그다음에 군사 합의를 존중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북 평화, 국제사회 평화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왜 지금 이런 상황이 왔고 국민의힘에서 이러한 대정부 질문이나 그런 평가를 하나 그 원인은 결국 북한이 먼저 개성 사무소 폭파, 그다음에 DMZ 사격, 해수 공무원 살해, 그리고 지금까지도 올해뿐만 아니라 2020년부터 계속해서 비무장지대에 초소를 없애겠다 했는데 초소 진출했죠. 그리고 훈련도 재개 선언했죠.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SLBM 등등 계속 발사했고 올해만 하더라도 미사일 발사 비용이 8,500이 들었어요. 북한이. 그거는 우리가 추정한 게 아니라 미국의 연구소에서 랜드 연구소에서 추정한 방식으로 추정한 겁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9.19 남북 선언문 군사 합의가 효용이 있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북핵 문제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국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북핵 문제를 국제 무대에 끌어올리는 것처럼 이제 네. 우리나라도 남북 당사자 간의 문제는 넘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해결하자는 거죠. 자, 1분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양문석 우리 위원장님 말씀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니 뭐 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또 그 탓하고 비난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현재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는 국민적 그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고 그리고 국제적 신뢰도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 자체가 10년 전에 이 이명박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하고 크게 다를 바 없고 그래서 곰탕 끓이듯이 자꾸 우려 먹으려고 하는 이러한 형태에 대한 그 기본적인 그 시각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뭐 교실에 여러 친구 중에 한 명 그 한 명에게만 집착한다. 북한에게만 집착하는 것 같다. 예. 이렇게 인터뷰를 예,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영어로 그렇게 나왔죠. A friend in classroom. 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한 교실에 한 명만 집착한다고 이야기하는 이 자체가 얼마만큼 위험한 발언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전략적 모성 자체가 상당히 그 기본적으로는 네. 이 문제가 있을 줄 몰라도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지금 걸려 있는데 전략적 모성에서 선명하게 미국 편 들겠다. 미국 편 들어서 지금 알겠습니다. 결과가 뭐예요?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경제적 이 손해를 입고 있는 게 네. 우리 현상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용자들 오늘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다시 또 이 얘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창근 위원장님 또 양문석 위원장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